안녕하세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입니다. 요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에서는 문제는 총 4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요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사례형으로 풀이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는 상황별 의사소통으로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보완적 방법이나 의사소통 수단들을 활용해서 소통하시는 게 좋은지 그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이랑 구분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가 활동의 유형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저랑 요 앞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의사소통 유형부터 해가지고 여가 활동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의사소통 유형 파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 부분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의사소통입니다. 말이나 표정,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긍정적인 정서 혹은 부정적인 정서 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도 하는 수단, 그러므로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더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소통 기법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으로서 언어적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거의 되신 상황이시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이게 바로 메라이언 법칙입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 요소이다. 그래서 많이들 예를 드는 게 영업사원들 예를 많이 드시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양들을 많이 신경 쓰시는 거, 그게 처음 소통하실 때 시각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를 보시면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 언어적 의사소통 이외 전부를 망라하는 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각각의 예에서 선생님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침묵, 얼굴 표정, 목소리 크기, 웃음소리 크기, 눈물 이런 것들이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쉽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 요거 두 개만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나오는 예시가 속삭임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속삭임도 말의 일환이죠.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 중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구분하는 것은 기억해 주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표정, 자세, 눈맞춤, 어조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것들, 저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약간 의외이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약간 기울인다는 거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눈맞춤은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여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거나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것 전부 다 적절하지 못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가 좋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시선 움직임. 시선을 너무 상대방에 고정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시다가 눈을 맞춰 주시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조는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가 좋습니다.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로서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 어르신이니까 난청이 있으시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목소리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크면 또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크지 않은 목소리가 정답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희미한 미소,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머리끄덕이, 지나친이 있어서 좀 구분하시기 쉬우시겠죠? 적절히 끄덕거리시는 건 좋으나 지나치게 끄덕거리면 산만하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이것도 좋지 못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구부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너무 긴 침묵,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네, 선생님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해되셨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여기는 별표가 되시는데요. 각각의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생각하실 때 저희가 대화하는 그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낯선 사람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처음부터 잘 대화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우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공통된 관심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공감을 하고 나서 내 말을 할 때는, 특히 뭐 서운한 거를 표현할 때는, 혹은 뭔가 나의 자기 표현을 완곡하게 할 때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말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대화 사이클이 원활하게 흘러가겠죠. 상상을 하면 라포 형성, 잘 듣는 경청,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 그다음에 나 전달법, 수용, 그리고 간간이 있는 침묵 등을 활용하셔서 의사소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각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포 형성은 앞서서 표현드린 것처럼 신뢰감이랑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랑 라포가 형성되었다 라고 하면 너가 나한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를 하는 것,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구분하실 게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요거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거랑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 내 경험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딱 말을 했을 때 내 경우에는 이게 이러했으니까 지금 네 생각이 좀 옳지 못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어르신이랑 소통할 때는 이게 효과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요거는 오답입니다. 요거는 경청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루어 짐작하고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것도 경청한 태도가 아니죠.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거나 공감을 해드리는 게 올바른 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답으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감은 경청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래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실지를 몰라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과격하다면 과격할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감정을 풀이해가지고 좀 더 본인의 감정에 가깝게 읽어주시는 거를 뜻합니다. 뒤에 한번 사례를 볼게요. 공감적 반응을 골라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상황은 어르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양보호사님이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라고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풀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3번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듯하고 성가시고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이렇게 말해서 어르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감정을 풀이해서 한 번 더 말해줬죠. 이게 바로 공감적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자,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요 어르신이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 그 감정을 한 번 더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요양보호사님께서 덧붙이시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어르신이 더 표현할 것이 있으면 표현해 달라. 지금 우리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덧붙여 주는 거고요. 3번을 보시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어떻게 보면 난중에 나오는 나전달법 같기도 해요.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감적 반응을 고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뭐를 고르라고 하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3번 사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통증을 호소하시네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자,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잘 하시는 말씀이신데 어르신의 감정을 받아주는 표현은 아니지요. 두 번째로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게 어르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적 표현 정답입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해야 돼요. 얼른 저와 병원에 가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기는 한데 요거는 공감적 반응이라기보다는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감적 반응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잘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은 나전달법입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주어로 해서 비난 없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전달법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위해 만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우선은 행동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말하죠.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 그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가고 내 느낌을 또 덧붙여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되고 조바심이 났어.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너가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내가 한참 기다렸잖아 해서 문장의 주어를 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장이 생기니까 나는 기다리는 동안 걱정도 되고 조바심도 났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주어를 나로 돌려서 의견을 완곡하게 전달하는 대화 방법이에요. 나 전달법.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나 전달법, 요거를 공감적 표현하고 구분해 주시는 게 문제에 종종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침묵인데요. 침묵은 말 그대로 대화 도중에 아무런 언어적 표현이 없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도 하고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요 문구 그대로 정답으로 나오니까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보기로 침묵, 수용, 공감, 경청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오신다면 침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수용입니다. 어떤 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과 같은 가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사회 통념과 어긋난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르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수용입니다. 네, 요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말버타기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시게 되고요. 요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의 개인별 고유한 특성, 상황적인 사회적인 환경 등을 고려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신 상황에서 말법 서비스를 진행하셔야 되고, 말벗을 하시면서 과도하게 요양보호사님한테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님께서 어르신께 반말이나 명령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공감적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반말이나 명령조는 삼가고 공감적 표현을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상황별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우에는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우선은 대상자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소통해야겠죠.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고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이거를 꼭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정확하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의사소통할 때 가족이나 관리 책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되, 이상 상태라던가 부정적인 행동, 느낌, 의견 상충 이런 것들은 시설장과 공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의사소통 장애 유형입니다.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6가지 정도로 살펴보실 수 있어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 이렇게 6가지입니다. 노인성 난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청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어르신의 청력이 점점 더 저하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난청이 있으신 분들과 대화할 때는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어깨를 다독거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합니다. 입모양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습니다. 보완적인 의사소통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보완적인 소통 방법을 여기서도 많이 활용하십니다. 우선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 알아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요거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설명 방향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설명할 때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 요게 문제로 나오면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라고 오답이 나옵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합니다. 자, 정답은 대상자를 중심으로입니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다른 감각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정면뿐만 아니라 시계 방향,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반보 앞에서 나와서 팔을 끄는 듯한 자세로 소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분들은 우선 얼굴과 눈을 응시합니다. 천천히 말하시며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언어 구사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거나 뇌 손상 등으로 저하되어가지고 이해는 다 하시되 언어 구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언어 기능을 상실하신 분들도 있는데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언어 치료를.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끝까지 들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말을 잘 듣고 있다고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네,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짧게 대답을 하면서 소통하시면 되고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해되시면 눈을 깜빡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할지를 미리 소스를 주셔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해준다. 여기서는 조용한 곳에서 말하고 답변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끄덕끄덕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에 힘을 주거나 해서 의사표현 다른 보완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림판 등을 제시해가지고 요 중에서 골라보세요, 짚어보세요 라고 하는 등 그런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칭찬과 긍정적인 공감을 많이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며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지능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보호사님들께서 종종 아이처럼 취급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입니다.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고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자, 주의력이 산만하신 거잖아요. 주의력이 떨어지신 거.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전달하면 오히려 헷갈리시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때는 아이의 새로운 것보다는 이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게 더 소통이 원활하신 데 도움이 된다.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네, 대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환경적 자극을 줄인다. 진압력 장애입니다.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치매시죠. 존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목욕 시간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일정하게 쭉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으로 진압력 훈련 같은 것들을 자주 실시하는 거죠. 오늘은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꾸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진압력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소통 방법입니다. 자, 요까지가 의사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들은 여가활동 돕기라는 부분입니다. 여가활동은 어르신께서 자기만의 시간, 일과 이외에 자기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는 시간들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르신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가활동 돕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선은 이 여가활동 유형들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여가 활동 내용, 요 내용 파트에 있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요. 설명이 되면 아래 올바른 요 보기가 설명하는 여가 활동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1번 자기개발 활동, 2번 가족 중심 활동, 3번 사교 오력 활동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어디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자기개발 활동의 경우에는 뭔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실력을 늘려가실 수 있는 거.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활동, 시낭송 하실수록 더 실력이 향상되죠. 뭔가 자아실현 느낌도 나시고 그래서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가족 중심 활동은요. 가족과의 가족 모임, 가족과 외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족이 들어가면 가족 중심 활동. 종교 활동은 아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사교 오락 활동은 평소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과의 전시회, 음악회 이것 말고도 뭐 단풍놀이, 계모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교 오락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으로 제일 자주 나오는 거는 산책이거든요. 산책이 운동활동에 해당됩니다. 여기 다른 예시로 체조도 있네요. 소일 활동은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우리 노작 활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이렇게 간단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의 활동들,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이런 것들이 소일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노인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요. 우선 어르신의 흥미에 맞는 게 중요하고 너무 어렵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원칙이 욕구에 맞는, 개인의 욕구에 맞는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한 이런 것들이 정답입니다. 즉
여가 활동은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강제로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활동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가 활동 돕기 원칙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뭐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 돕기를 할 때는 아래 원칙들, 어렵지 않고 흥미가 있는 활동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욕구에 맞는 여가 활동을 지원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격과 선호 등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지원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가 활동 돕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총 4문제 많이 나온 4문제 정도 나오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부분들을 위주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아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